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었기에 무기명 사연으로 공유해보고 싶어져서요. 가족 얘기라 사실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격이라 이렇게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연 채널을 통해서나마 세세하게 털어놓고 싶네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안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글로 쓰고 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연으로 소개될 때는 어떨지 기대와 떨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맘이고요. 저의 친정집이랑은 시간을 넉넉히 잡아보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친정집에는 저희 아빠만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돌아가신 지가 이제 9년이 되었어요. 외가 쪽 집안에 그런 질병 관련한 가족력이 있어서 영향이 있었고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약 3년 가까이를 투병에 힘쓰셨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2년 정도는 평온하고 무탈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투병으로 엄청 고통스러워하셨던 최악의 기간들은 수개월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끔찍했기에 당시에는 더욱 길게 느껴졌었지만요. 저는 작년에도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아봤지만 무사히 별다른 몸의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족력이라는 게 무시 못할 정도를 넘어서서 대단한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꾸준히 건강관리하면서 건강검진도 받아볼 생각이에요. 가족력으로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엄마의 딸인 저뿐만 아니라 엄마의 아들도 한 명 존재합니다. 저의 친정오빠, 저의 친오빠입니다. 저보다 2살 많고요. 그런데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고 가감없이 저로선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네요. 오빠는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 내내 학점 관리가 개판이었고요. 졸업도 엄청 늦게 했어요. 대학도 20살에 입학했는데 28에 졸업했으니 말 다 했죠. 아니, 아무리 여자가 군복무 문제가 없으니 더 빨리 대학을 졸업한다지만 저희 오빠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직장 다닌 지가 2년이 넘어갔습니다. 차이가 컸죠. 제가 왜 이 대목을 굳이 짚느냐 하면 오빠가 저한테 그 긴 기간 동안 기생했기 때문이에요. 대학 입학했던 20살부터 졸업하던 해였던 28살이 될 때까지 오빠는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충 시시껄렁하게 PC방 아르바이트나 했다가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둔 것이 2차례였고요. 그리고 어느 해 여름에는 여자들을 잔뜩 구경하고 싶다면서 어디 유명한 워터파크에 아르바이트 지원을 했습니다. 너 혹시 나 일할 때 거기 워터파크 오면 죽여버린다. 돼지 족발 주제에 여신들이 놀러오는 것에 끼는 건 아니겠지? 너 진짜 눈에 띄지 마라. 저한테 맨날 며칠을 으스대며 으름장을 놨는지. 그런데 워터파크에서 여자들 구경은 무슨 웬 허들의 청소며 뒷정리 수습 일이나 맡았더군요. 그래서인지 일하고 나서 겨우 2주차에 때려치웠어요. 자기 말로는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운 것이라고 우기는데 정황상 잘린 게 뻔해서 웃겼습니다. 그 외에는 영화관 아르바이트 아주 잠깐, 그리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 3번째 출근만에 잘려서 그건 역시도 초단기간의 기록으로 남았고요. 저의 오빠라는 인간이 대학생 신분으로 8년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을 다 합쳐봐도 반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생활을 제대로 체험해봤고 무슨 돈을 벌어봤겠어요. 학교 생활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자격증 공부에 올인하겠다면서 쓸데없이 휴학이나 했다가 별다른 성과도 못 내고. 그러는 동안 친정아빠한테 손 벌리고 살았던 거예요. 참고로 아빠가 35일 때 오빠가 태어났고 그 후로 37일 때 동생인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빠 연세가 그렇게까지 적지 않다는 얘기죠. 오빠가 20대 중반일 때 아빠가 정년 퇴직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오빠는 위기감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자기가 장남으로서 이제 엄마도 안 계시니까 책임감이라도 느끼고 그래야 했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아빠 퇴직 시기에 한다는 말이 야, 너 곧 막학기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취업 준비해라. 너 졸업하고 나서 논다 어쩐다
공부 더 한다, 스펙을 쌓겠다, 이딴 식의 개소리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아주 있는 대로 똥폼 잡으면서 저한테 이런 훈계를 했었거든요. 아빠도 퇴직하는 마당이니까 저보고 대학 졸업 후에 공백만 내지 말고 빨리 취업하라면서요. 참나. 그래놓고는 저는 인턴십 프로그램 한 번 거쳐서 금방 취업을 해냈고요. 오빠는 제가 취업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동안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천년만년 묵은 화석 기념물도 아니고 20대 초반 애들하고 섞여서 나이 많은 인간이 왜 같이 수업을 듣는데요? 누가 보면 삼수 정도는 해서 학교에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음, 진짜 곱씹을수록 어이가 가출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빠의 정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래도 오빠가 정신 차리고 이제 철 좀 드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저만 열심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당연히 오빠는 아빠의 등골을 빼먹고 용돈 받으면서 진짜 기생충처럼 살았고요. 그런데 정년 퇴직한 아빠가 새롭게 들어오는 수입이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으론 오빠가 기생한 대상은 바로 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었던 것이지 무능력한 오빠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었던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내가 취업만 해봐. 그러면 어차피 다 잘 풀릴 거고 우리 가족한테 내가 베풀 건데 왜 벌써 극성이야? 가족인데 너는 왜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안이 꼽게 여기냐? 기집애가 생각하는 꼬라지하군. 그런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오빠. 꼴에 그래도 여자친구를 2번 사귀었는데 2번 다 장렬하게 차이고 끝났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 친오빠라고 하지만 정말 한심한 구석이 많았어요. 매사 적반하장인 태도도 그랬지만 회피형으로 구는 게 가장 열받았죠. 엄마 아프고 그랬을 때도 더욱 정신 다 잡고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일 리가 없어. 정말 우리 엄마가 시한부라고? 야, 그럴 리가 없잖아. 대체 이 소리를 언제까지 하는 건지 지겨웠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려니 했었어요. 얼마나 오빠가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요. 그런데 3년 내내 그러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죠. 가장 힘든 건 엄마 장본인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빠일 텐데 거기서 장남이라는 게 너무 괴로워서 상황을 마주보기 힘들다는 태도로 자기가 더 난리니까 저로서는 눈꼴이 시려웠었네요. 저도 빨리 철들고 싶지 않았고 억척스러운 딸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생활력 강하고 철두철미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효심, 가족의 그리고 오빠 놈의 그 모질이 같은 기질 때문에 제가 강제로 그렇게 됐던 거죠. 대학 다니면서 학기마다 아르바이트 쉬어본 적 없었고 방학 때는 더 늘려서 했었습니다. 취업 준비, 관련한 공부도 제가 혼자 알아서 다 찾아서 했었고요. 누가 떠먹여주는 것만 기다리고 나약하고 비겁하게 회피만 하는 오빠가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은 엄마의 투병기 때 보인 태도 말고도 다른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오빠 포함 4명이 한 무리였는데 당연히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넷이 한 반이었고 3학년 때는 작정하고 같은 학원에 등록해서 넷이 주말마다 학원으로 모이고 그랬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대학을 엄청 먼 데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드문드문 끊겼나 봐요. 다들 자기 생활하기 바빴고 넷다 군입대 시기가 완전 제각각이었던 것도 컸고요. 그리고 멀리 대학 갔던 그 한 명이 죽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했다고 하던데 자취방에서 혼자 그렇게 떠났어요. 저도 소식 접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오빠는 장례식에 안 갔습니다. 그 이유가 걔 죽기 전에 5년 넘게 연락 잘 안 한 게 마음에 걸린다. 그는 1년은 아예 연락을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이런 내가 뻔뻔하게 조문을 가도 될까?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자격이 있을까? 난 자신 없어. 미안해서 못 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경사는 안 챙겨도 조사는 챙기는 것이 기본 사회생활 도리잖아요. 게다가 홀로 외롭게 떠났던 오빠 친구는 저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먼걸음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갚는다고요? 설득을 해도 오빠는 꿈쩍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물어물어 조의금을 붙여줬죠. 저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고 아빠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 하시면서 돈을 보태주시기도 했었어요. 오빠가 장례식 안 가는 이유로 미안하다느니 어쩌니 하는 건 그저 비겁함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납골당에도 전혀 안 가보더군요. 절친한 무리였던 다른 두 명으로부터 오빠는 당연히 손절당했습니다. 욕도 아까운 새끼라고 하면서 완전 인연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오빠들은 그 후로 제 생일이면 항상 뭐라도 해서 챙겨주고 있어요. 지난번 생일에는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지 말고 배달이나 시켜 먹으라면서 치킨 쿠폰들을 보내줬었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절대로 뭐 안 받습니다. 제가 답례로 선물 쿠폰 보내줬더니 둘 다 그거 취소시켜서 저한테 돌려줬어요. 인성이 덜 된 놈을 오빠로 둬서 제가 힘들겠다고. 그리고 친구 녀석 그렇게 떠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 조의금 보내온 노력에 두고두고 고마웠었다면서. 그래서 생일이나마 챙겨주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랑은 이렇게 오히려 1년에 한두 차례 연락하고 있는데 절친한 무리의 당사자였던 오빠는 내처진 게 우습고도 쓸쓸하더군요. 갈수록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사적으로 잘 지내는 친구라고는 나중에 보니까 오빠 주변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첫 직장에서 일을 다니다가 뭔 일이 있어서 몇 달 뒤 나왔었고요. 그리고 30이 되기 직전에 간신히 재취업을 했습니다. 전 직장 경력을 인정 못 받아서 연봉은 낮은 편이었죠. 좀만 지나봐라. 너 따윈 내가 연봉으로 눌려준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유리한 거 알지?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체를 하든지. 돈 벌면 아빠한테 용돈이나마 제대로 챙겨드리든지 그런 얘기 나오면 연봉이 박봉이라면서 툴툴거리고 그런 얘기 안 나올 때면 내 연봉이 너 연봉 금방 따라잡으니까 각오해라. 이딴 소리나 하고. 정말 생각할수록 답이 없는 인간이었네요. 그 후로 수년이 흘렀지만 애기 낳느라 중간에 경력이 단절됐던 저보다도 오빠는 지금 적게 벌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한장하겠네요. 저는 제 나이 딱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의 신랑이 제 친오빠랑 동갑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요. 신랑이랑 오빠랑 나이가 동갑이라는 건 외에도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단 이름의 발음이 엄청 비슷하다는 것도 그렇고요. 키도 아주 근소한 차이라서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 상의 사이즈가 똑같고 신발 사이즈가 똑같고 여기에 혈액형도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구석들이 꽤나 있는데도 완전히 사람이 상반되게 개념 있고 성실하고 건실하면서도 착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잘날 수도 있구나. 이걸 알려준 사람이 신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놀라움으로 점점 반했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개념이 박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동이었을지도 몰라요. 좀 더 어렸을 때 한 3번의 연애들은 전부 가벼운 느낌이었고 결혼 전제로 만나본 건 신랑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만난 상대가 제 오빠랑은 다르게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제 신랑이 저랑 연애할 때 무슨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신랑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잘난 조건에서 태어나지 못했지만 경쟁 사회 속에 살아오면서 더욱 잘난 남자가 되어 사랑하는 여자를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보듬고 아껴주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웬만한 남자들이라면 자기 여자를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욕구며 욕심이 있는 거라고. 여자를 얼마나 더 행복하고 잘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잘난 남자의 척도라고 생각한다며 신랑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해버리고 말았죠. 신랑은 친정아빠랑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비슷했어요. 어디 가족 모임이나 지인 모임 이런 데 가면 아빠는 항상 엄마의 길을 살려주고 맞춰줬죠. 오빠나 제가 사춘기 때 기어오르고 대들고 이런 거 유연하게 넘어가 주셨다가도 엄마한테 그러면 아빠는 불같이 화내셨던 분이에요. 너희 남매한테 닿은 손길을 그거 전부 너희 엄마 것인데 어디 건방지게 행동하냐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 외가에 지금 암으로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외할아버지가 일단 가부장적인 걸 넘어서서 지독한 남존여비 사상을 지니고 계셨고요. 외삼촌도 딱 그러신 분입니다. 제 오빠가 이런 영향을 받았거나 아무튼 기질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그래요. 저는 신랑이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춘 것도 그랬지만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고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평소 신랑의 취향을 잘 봐뒀다가 반지를 주문 제작까지 해서 아주 마음먹고 프로포즈 했었네요. 전혀 완전 추호도 생각지 못했다는 듯 그때 신랑이 깜짝 놀란 표정이었는데 이내 정신 차리고 나서 처음 한 행동이 반지를 받아주고 수락의 의미로 절 껴안아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때 거절당했어도 저는 나중에 기회 봐서 또 신랑한테 결혼하자고 어떻게든 했었을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희끼리 결혼하기로 정하고 나서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 갔을 때도 또 한 번 느꼈어요. 역시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시댁 식구들도 어쩜 그렇게 신랑하고 결이 비슷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지혜로우시고 성격은 유들유들하세요. 그리고 신랑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는 삼남매 중에 둘째인데 셋 다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결혼 전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진짜 시월드니 하는 그런 시댁살이 같은 거 전혀 겪어본 적 없어요. 제가 하도 마음에 들어 하니까 저희 아빠는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 주실 요량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결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빠 본인이 저희 신랑한테 점점 빠지셨어요. 정말 양가에서 하나도 문제나 잡음 나오는 것 없이 결혼했네요. 결혼하고 나서 계획과 상관없이 너무 이르게 임신을 해버렸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은 물론 아기 낳고 나서도 신랑은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으니 오빠도 좋아했어야 망정인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짜 기막히게도 제 신랑한테 오빠가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나도 그 정도 연봉 받을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 하나 잘못 꼬인 게 컸지. 그리고 나도 바빠서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신경 쓰면 얼굴 봐줄만 하거든. 솔직히 내가 더 남자답게 생기지 않았냐? 저 결혼하기 직전부터 해서 얼마나 신랑한테 열등감을 드러내며 바득바득 자기 매부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지 정말 취했습니다. 그리고 황당했던 건 자기가 여동생한테 최고로 다정한 오빠라고 우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어른 돼서 서먹해졌을 뿐이지 어릴 땐 정말 가깝고 사이 좋았다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고 키운 여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뭘 하나? 그러면서 제 신랑한테 똥폼 잡기를 수차례. 나한테 냅다 달려와서 사커킥 이런 거 날리고 주먹으로 머리 때리고 발차기 연습이나 해댔던 그게 어렸을 적 사이 좋았던 거야? 제가 보다 못해 지적하니까 오빠 놈의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긴 기억 안 난다는 헛소리나 해댔어요. 하여간 이런 오빠라는 작자도 결혼을 하겠다면서 나섰습니다. 여자친구랑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 기념일 데이트에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전혀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빠는 너무나 자랑해하고 싶었는지 저한테 프로포즈 현장 사진도 보내줬었어요. 모텔을 대실해서 그 방에 풍선 줄줄이 달아놓고 벽에다 A4 용지로 한 글자씩 인쇄해서 붙인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게 바로 오빠가 꾸민 프로포즈였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 받아보고 아무 답장도 안 하니까
쩔지? 야, 어떠냐고. 너 했던 프로포즈랑은 비교도 안 돼서 할 말을 잃었냐? 이런 헛소리를 하던데. 저는 여수의 바닷가, 풀빌라 1박에 50만 원 넘는 곳에서 바비큐랑 새우구이 싹 준비해놓고 최고급 와인까지 곁들여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석양 앞에서 신랑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거거든요. 어디 근본 없는 모텔에 풍선 프로포즈랑 비교를 하나요? 그걸 받아줬다는 오빠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저한테 예비 새언니가 되는 그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차마 욕은 안 해줬네요. 오빠의 프로포즈를 우습다고 욕하면 그분을 같이 깎아내리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예비 새언니 그분은 저랑 출생 연도가 같은 동갑인데 1월생이라 빠른이더라고요. 저한테 오빠가 알아서 네가 서열 정리하고 잘 굽혀 들어가라.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당연히 너보다 서열이 위고 나이로 봐도 빠른 입학이니까 너보다 엄연히 위야. 알겠냐? 으름장을 놓던데 그러거나 말거나였지만 일단 말로는 알겠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 이전까지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것만 알았고 사진으로 한 번 본 게 다였어서 그 예비 새언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고 어디 사는지 이런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원래 내가 나보다 최소 4살 어리지 않으면 쳐다도 안 보는데 진짜 나한테 너무 헌신적이고 애가 착해서 내가 마음을 돌렸다. 이런 여자라면 내가 결혼해줘도 되겠다 싶더라고. 다만 오빠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그 예비 새언니라는 분이 과연 알고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었죠. 오빠는 모아둔 돈이 팍팍 끌어모아서 대략 6천만 원 정도였고 그분은 집에서 지원해주는 것까지 다 합쳐서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오빠가 하는 말이 저희 집에서 최소 1억 이상을 지원해 줄 테니 대출을 끼면 어떻게든 결혼해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 자금이 못해도 2억은 되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든 될 거라면서 말이죠. 웬 1억?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역시도 사전에 들은 바 없었다면서 굉장히 떨떠름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대뜸 웬 1억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건지. 참고로 오빠가 자취하고 있는 신축 원룸 빌라도 보증금을 아빠가 대준 것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온전하게 어떤 시작을 해본 적이 그러니까 오빠는 없었던 거예요. 친정집은 오래된 빌라였고요. 원래 저 대학 입학하고 나면 저희 집이 이사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이사가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었던 거죠. 그리고 힘든 투병을 하시면서 엄마가 이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소중한 가족의 추억이 묻어있는 집이라 안정감이 느껴지신다고 말이에요. 돈을 모을 심산으로 버티면서 살았던 곳이라 당연히 좋은 집은 아니었고요. 대신 동네 위치가 괜찮아서 낙후된 빌라치고 굉장히 시세가 높았습니다. 아무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는 이 집을 떠나기 싫어했어요.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집이라면 되는 데까지 오래오래 사시고 싶다 하셨죠. 그런 저희 집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그 두 사람이 정식 인사차 방문하게 되었어요. 예비 새언니 되는 분이 뭐 좋아하시는지 오빠 통해 물어봐서 제가 신중하게 메뉴를 선정했고요. 과일도 값비싼 걸로 사놓고 제가 진짜 그 주에 신경을 엄청 썼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이런 건 당연히 제 몫이라 여겼고요. 약속된 토요일의 저녁 시간. 저는 그동안 사진으로만 접해왔던 예비 새언니를 드디어 실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놀랐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강하다고나 할까요? 조금 드센 인상이었습니다. 마스크 위로 처음엔 눈만 보이니까 눈화장이 진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게 확 느껴질 만큼 풍성하게 붙인 가짜 속눈썹도 그랬지만 특히 컬러 렌즈를 끼고 온 게 인상 깊었죠. 나이 30 넘어서 그런 컬러 렌즈를 눈에 끼는 건 제 생각엔 연예인 아니고서야 정말 드문 일이라 생각해서. 게다가 결혼하기로 한 상대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 오는 자리인데 그런 컬러 렌즈를 끼다니.
대담함을 넘어 참 독특한 사람이라고 느꼈네요. 가슴에 딱 붙는 상의에다 털 달리는 앙고라 자켓이라니. 아, 그래. 저것도 개성이겠지. 첫인상이 살짝 아니오시다 였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론 예의 차려서 열심히 인사하고 맞아주었죠. 그런데 오빠는 그 옆에서 자기가 왜 기세등등한 웃음을 짓고 있는 건지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오셨으니까 이제 육수만 한 번 더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야, 넌 미리미리 준비 다 안 해놓고 뭐 했냐? 이미 다 우러났고 이제 데우는 거거든. 온다고 약속한 시간보다 지금 40분이나 늦게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너네 애가 무슨 한마디를 안 지냐? 하여간 오빠 놈이 혀를 끌끌 차는 것에 제가 또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리가 자리인데 거기서 받아칠 순 없었죠. 아빠도 표정 관리하면서 허허실실 웃고 계셨으니까요. 예비 새언니가 잠시 후 마스크를 벗어 드디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얼굴 면적에 비해 엄청 작은 입술에다 립스틱 색깔을 엄청 시뻘건 색으로 칠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얼굴에 안 받는 색이라도 자기가 그 색을 너무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강렬한 색감에 제가 흠칫했지만 이번에도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거실에서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가 오가는 것을 뒤로하고 저는 부엌으로 얼른 가서 마저 상을 차려냈어요. 예쁘게 접시에 마저 옮겨놓고 육수 끓은 거 확인하고는 삶은 면도 건져냈는데 이제 준비에 막바지에 오니까 문득 정신이 들어 주변을 휙 둘러봤죠. 그런데 고개를 틀어서 바라본 거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다 어디 갔나 싶어서 저는 상에다 메인 요리를 두자마자 부엌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걸음을 옮겼는데 알고 보니까 세 사람이 베란다에 있더라고요. 웬 베란다에들 나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새도 없이 아빠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당장 꺼지라니까! 내 말 안 들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안고서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빠가 자기 뺨을 쥐고 있던 손을 스르륵 내리면서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예비 새언니는 괜찮아? 되게 당황한 기색으로 그런 오빠를 향해 중얼거리고 있고요. 제가 진짜 당황스러웠죠. 혼자 부엌에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지 불과 5분?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된 정도였는데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지 않았거든요.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아빠한테 대들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새 언니가 오빠의 팔을 잡으며 말렸고요. 그걸 본 아빠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왜? 더럽고 냄새나는 이 집에서 나가라는데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 게야? 굳이 이 집에 더 붙어 있고 싶어서 그래? 아빠가 그러는데 제가 문득 어떤 상황인지 대략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확 돌아갔죠. 뭐야, 뭔데? 이거 무슨 얘기야? 어? 오빠가 지금 아빠한테 뭐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제가 득달같이 따지니까 예비 새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오빠의 등 뒤로 몸을 숨겼어요. 오빠는 큰 소리로 한숨을 이렇게 내쉬더니 눈을 부라리며 아빠랑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진짜로 가버립니다. 진짜 가요? 그럼 내가 가짜로 가라고 하디? 얼른 나가! 두 사람 다 지금 당장 꺼져버려! 오빠가 울컥한 얼굴을 하고는 예비 새언니의 팔을 잡고 쾅쾅 발소리를 내면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비 새언니랑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눈가에 힘을 주고 절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예기치 못한 봉변당한 기분이라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집을 나가버리고 나서 저는 바로 아빠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전말을 물었죠. 아빠가 아무래도 가디건이나마 걸치는 게 모양새가 더 나은 것 같아서 옷을 찾으러 안방으로 들어가셨대요. 친정집이 안방하고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방에서 창문을 열면 그게 베란다인 구조입니다. 안방에서 옷이나 찾으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의 말소리가 문득 아빠의 귀에 닿았던 거예요. 창으로 다가가서 봤더니 그 두 사람이 베란다에서 바깥을 쳐다보는 자세로 서서는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집이 왜 이렇게 꾸졌어? 그리고 예비 새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아빠는 귀를 의심하게 된 거죠. 청소는 잘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여기 빌라 자체가 저기 저 앞에 입구에 오래된 자전거 방치되어 있는 것들 좀 봐. 아우 더러워. 그리고 뭔가 집에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아 기분 탓인가? 예비 새언니 아니 그 망할 여자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한편으론 오빠가 제대로 된 지적이나 반박을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순간 들었다네요. 오빠가 어떻게 반응하려다 기다렸건만 돌아온 건 실망과 배신이었죠. 에휴, 기분 탓이긴 진짜로 그렇겠지. 난 종종 오니까 냄새를 잘 못 맡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나도 여기 이 집 진짜 싫거든. 여기서 사는 우리 아버지도 정신 나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곧 치매 오시는 거 아닌가 싶다니까. 뭐야? 우리 결혼하기로 해놓고 그런 불길한 소리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에이 괜찮아. 내 동생 있잖아. 아버지가 나중에 치매가 오든 아니면 장애가 생기든 간에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내 동생한테 다 맡기면 되거든. 그럼 우리는 뒤에서 손이나 빨고 꿀이나 빨면 되는 거야. 난 귀한 장남이라 굳은 일이나 힘든 건 안 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마. 나랑 결혼해서 너 힘들게 될 일 전혀 없어. 그래? 그럼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네? 그 두 사람이 신나서 킥킥거리는 소리까지 듣고 아빠가 그만 열이 확 뻗쳐서 베란다로 쳐들어갔던 겁니다. 둘이서 무슨 얘기들을 한 거냐고 다 들었다고 그렇게 단번에 따지셨는데 그 앞에서 죄송하다고 하긴커녕 오빠란 작자가 뻔뻔하게 대답한 소리가 뭐요? 그래서 뭐요? 어쩌라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아빠가 손찌검을 날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내막을 듣고 난 저의 입이 쩍 벌어졌어요. 오빠란 작자가 최저의 인간임은 평생에 걸쳐 파악하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설마 최악까지 치달아 있었을 줄은 차마 몰랐거든요. 아, 그 연놈들이 진짜? 와, 돌았네. 나도 그 순간에 있었으면 난리 쳤을 거야. 그런데 아빠는 괜찮아? 그럼 안 괜찮을 게 뭐가 있니? 요즘 젊은 애들 편으로 그 못난 일을 갖다가 오징어라고 하더만. 어디 오징어 같은 게 입술은 뻘겋게 칠해가지고 성질도 못 대먹었는지. 아 그러니 내 아들 같은 놈하고 붙어 먹었겠지. 둘이 그래서 쿵짝이 맞았나 보다. 아빠에게 동조를 해주면서 저는 신랑에게서 온 카톡에 답장을 해줬어요. 신랑은 시댁에 애기랑 가 있던 참이었거든요. 4인 숫자에 맞추게 매부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진짜 못났죠? 신랑한테 자리 파토났고 그 둘은 날랐다고 알려줬더니 당장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애기는 시댁에 그대로 두고 신랑만 총알같이 날아왔어요. 저는 아빠랑 거실 소파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오자마자 신랑은 저희 아빠부터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음식들 힘들게 준비한 저의 수고가 대단하다면서 저희 셋이라도 같이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린 음식은 저희끼리 먹었습니다. 신랑은 이미 저녁을 먹고 난 후였는데도 열심히 집어먹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버님,
코로나 상황 보면서 저희끼리 제주도 가는 거 어떠세요? 개인 온천을 혹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구경하고 온천도 하시면서 피로 좀 푸세요. 당장이라도 알아보고 예약하겠다며 신랑이 그러니 아빠가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에휴, 사위 하나 잘 본 덕으로 사네. 네 엄마도 있었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위를 그 누구보다 예뻐하고 아껴줬을 텐데. 아빠가 울컥하신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시큰해져서 얼른 억지로 미소라도 지어 보였어요. 아, 아빠, 갑자기 왜 그러셔? 아빠가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날 것 같잖아. 그러지 마. 한없이 못난 놈을 그것도 아들이랍시고 달고 있었던 내가 한심하구나.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 자식이 그런 것은 다 부모 책임이고 잘못이야. 오빠가 무슨 20살짜리 갓 성인 된 애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 아빠는 진짜 할 만큼 하셨어. 아빠는 정말 내가 지켜보기에도 하실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던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아빠 탓하지 마. 아빤 잘못 없어. 굳이 잘못을 꼽는다면 그 등신의 손을 완전 놓지 못했던 우리 둘의 무른 태도야. 이제 그러지 말자. 아빠가 눈물을 보이시는 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늘 강인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눈물을 훔치고 말았어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속으로 결정 내리신 게 있다면서 오빠 자취방에 들어간 그 보증금은 그냥 줘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대신 그걸로 모든 것을 끝내고 땡치고선 이제 없는 놈 취급하겠다면서 하셨습니다.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것조차도 관심 안 두고 상관 안 하겠다고 하셨죠. 아빠의 선언에 저랑 신랑도 동의했고 무조건 따르고 지지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빠가 아빠한테 사과하러 갔어요.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정중한 사과였다면 아빠도 혹시 흔들렸을지 모를 일이었으나 솔직히 아들의 길을 살려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남인데 저한테 몰아주셨어야지. 진작 안 그러시니까 제가 항상 속으로 고민이 많았던 거잖아요. 갑자기 혼자 발작하면서 아빠한테 그런 내용들을 따지더니 굉장히 분했는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곤 아빠는 아주 기막히셨던 거죠. 그러니 당장에 또 쫓아내셨던 거고요. 진짜 분할 일도 더럽게 많은 작자입니다. 자기가 못난 걸 그리고 왜 꼭 남 탓을 할까요? 맨날 제 탓, 아빠 탓.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는 자기 여자친구 탓을 했어요. 걔가 인성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서 말이죠. 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진지하게 대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이상한 거야. 점점 그런 게 보이네. 얘가 그날도 먼저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랑 틀어질 일 없었어. 그러더니만 둘이 헤어졌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오빠가 일방적으로 차였습니다. 아휴, 그러고 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내가 미안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제가 물으니까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잠시 후 또 혼자 발작을 하는 겁니다. 야, 미안하다고 하면 알아서 알아들어야지. 뭐가 미안한지는 왜 물어? 넌 그게 문제야. 진짜 어이가 상실했죠. 더 이상은 상대할 가치도 없겠구나 싶어서 아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신랑한테 연락하더군요. 신랑한테 구구절절하게 말하기를 자기가 못나고 부족해서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잘나디 잘난 저희가 봐주는 게 맞는 거래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받아주고 이끌어주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으스대던 시절은 다 어디 가고 갑자기 무슨 전략을 쓰는 건지. 웃기는 짬뽕이 따로 없었네요. 당연히 신랑 역시 오빠의 헛소리들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열받았는지 앞으로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면서 그러대요. 물론 한 달도 못 갔습니다. 그나마 가족이라도 없으면 오빠는 인간관계에서 아무도 남지 않으니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죠.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양복 차림으로 찾아와선 지난 날들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의 오열을 하는데 솔직히 측은하다거나 하는 생각마저 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한심할까? 이런 생각만 했죠. 아빠도 아주 오빠 일이라면 학을 떼시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이런 친정오빠를 친남매랍시고 두고 있어서 신랑한테 너무 쪽팔린 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신랑이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든든한지 그런 마음이 함께 들고 있어요. 아빠는 친정집에 있는 재산을 저랑 신랑에게 좋은 방법으로 넘겨주시려고 그런 속셈을 현재 갖고 계세요. 오빠란 작자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골치 썩으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날들이 없기를 바라봅니다.